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 옵니까? 비 옵니다. 많이 그쳤습니다. 와요? 그쳤습니다. 네, 조금. 그쳤어요? 네. 먼저 오고 좀 늦게 왔나? 속보. 속보. 우리 속보 좋아해. 네, 속보 좋아합니다. 아, 그쳤어요? 네, 구름이 다행입니다. 비키고 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아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천둥번개 쳐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비가 멈췄다고 하니까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비가 오는 눈이 비용은 오나.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더니 네. 예,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 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과 상담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잘 생각해 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네요. 인권운동 그리고 예산 감시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 응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이분들 준비됐어요. 네, 화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이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므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 취재 편의점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요? 네, 재구매 고객이 너무 많아서요. 네, 대용량 이벤트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은 상품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떠세요? 피부가 한결 좋아졌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네. 따로 메이크업 선생님 안 부르고 방송 중에 계속 이거 뿌려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뿌려라. 네, 수시로. 아니 근데 굉장히 촉촉해지셨어요. 물광. 피부가. 네. 물광 피부. 네, 물광. 김한도 글루타셀을 뿌리면 물광이 된다. 야,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박형강 기자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우리 보니까 다들 물광이 되셨네. 이분들이. 좋아요. 물광 피부. 부럽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밤사이에 굉장히 화제 인물이 됐어요.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말렸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작전이죠. 명쾌해. 네, 이게 보는 사람이 한심하고 수치심이 들어서 그렇지 피고인에게는 꽤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이 작전을 구사했던 분들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뭐 이재용 전 삼성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난 정말 몰랐네요. 저는 진짜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이런 작전을 써서 어쨌든 그 동정심에 호소하는 작전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제 여인영 사령관도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분의 직책이 뭐냐? 네. 방첩사령관입니다.
12.12 쿠데타 이럴 때 제일 중요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정보사령관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정보사령관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어제 나와서 어떤 건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 얘기해갖고 자기가 무릎 꿇고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이 비상계엄에 반대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에 대해서는 그건 그냥 내가 혼자 메모하는 끄적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메모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 뭐 그냥 네, 대충 네, 네이버 네. 메모장이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살 길을 찾는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어제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5월달에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칩시다. 네. 반대했다는 얘기를 해서 완곡하게 자기가 의사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분은 뭐가 됐을까요? 빨갱이가 됐습니다. 그렇지. 예. 윤석열의 세계관에서 그러면 빨갱이에요. 빨갱이가 되는 반국가 거죠.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 네. 되는 거죠. 7월달에 네. 한동훈을 지칭해서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 맞아요. 얘기를 들은 합참 차장이 신원식 장관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하와이 가보니까 아직도 비상대권 얘기하던데. 예, 그러니까 예. 신원식이 아직도 그런 얘기해? 네. 내가 가서 얘기할게. 그렇죠. 너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 네. 가서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을 바꿔버렸어요. 장관을 바꿔버려요. 장관을 바꿔. 만약에 5월달에 여인영이 저는 이 계엄에 반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 군은 여기에 동원될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체했죠. 나가. 방첩사령관이 뭐라고. 근데 5월달 이후에 6월달, 7월달, 10월달에 계속 관저에 들어가서 뭘 한 겁니까? 네, 소맥을 돌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세계관에서는 만약에 여인영이 5월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윤석열 세계관에서는 이미 지어진 이름이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자기 메모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인영 수첩이 굉장히 끔찍했잖아요. 특히 이제 타격 북한이 네. 도저히 체면상 타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을 수 없는 곳으로 곳. 참을 수 없는 곳을 뭐 평양 그다음에 핵시설 뭐 이런 거를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인영이. 전쟁 도발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뭐 노아의 방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정말 이게 현재 이적죄로 기소가 됐지만 그 특검 수사관이나 특검 쪽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참담하다. 예. 사실상 윤석열은 미니멈 안보 위기, 네. 맥시멈 전쟁이에요. 전쟁하고 그쵸. 노아의 이제 방주는 자기만 올라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해서 몇몇만. 네. 거기에 지금 앞장섰던 사람이 여인영입니다. 사실은. 누가 그리고 본인은 혼자 끄적거린다고. 우리 혼자 끄적거리 노아의 방주 이런 거 혼자 끄적거립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미니멈 안보 위기, 드론 전쟁 네. 이런 거를 누가 끄적거려요 사실은. 그렇죠. 정신병자죠. 가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끄적거린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탈 멤버를 짠 사람 아닙니까? 그러네. 여기 태워야 될 멤버를 짠 1번부터 사람인데. 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메모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메모라고 하는 행위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수첩에 적은 메모는 공무원 기준, 고위공무원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받아 적기도 하지만 본인이 주장할 수 이거는 내가 그냥 적어놓은 거야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본인만의 사색의 메모도 있을 수는 있죠. 네. 수첩에 적는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누구 말씀 듣고 적은 거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적은 네, 메모는. 그렇죠. 근데 휴대폰을 유현영 장관이 저보다도 나이가 한 15살은 많을 텐데 예. 휴대폰으로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한다? 이 행위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줘서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이제 본인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메모인데 내가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휴대폰 메모를 그냥 적어놓는 사람은 없다. 그냥 적으려면 이 연령대면 더더군다나 수첩에다 적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홍장원 차장이 이미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인영이 쿠데타를 기획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진짜 황당했어요. 곽종근 사령관하고 티키타카를 할 때 곽종근 사령관한테 계속 책임을 떠미니까 곽 사령관이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내 앞에 끌어다 놔. 그럼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한동훈만 언급을 한 거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홍장원 차장을 향해서는 당신 해임 통보 받아가지고 지금 안 가품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여인형에 대해서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그 수사의 ABC도 모르는 문외한 취급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와, 저는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끝까지 내 책임은 1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회사에 그런 사람 있어요? 많죠. 네. 아 여기 좀뭐 타사 나오고 타사? 네. 감이라도 한번 쓸까요? 네. 근데 어느 회사나 네. 어느 조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위에서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근데 윤석열 쪽은 뭐 취재를 해보면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란 지금 우두머리 혐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벗어야 그 밑에 너네들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네. 내란 이제 공동정범에서 너네 자유로울 수 있다. 현재 이런 또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법정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적전 분열 내부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이 진짜요? 내가 나살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내가 무죄가 나와야 너네도 무죄가 나오지 않냐. 야. 내가 내란 수계가 대단해. 수계가 안 돼야 네. 총범이 너네도 살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들어간다니까요. 어차피 직권남용하고 나머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야. 그리고 끝까지 자기만 살겠다는 거네요. 그거죠. 네. 그리고 형이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제일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장 혜택을 보는 거지. 이게 무죄가 나왔을 때 네. 사실 밑에 사람들은 뭐 어차피 거기서 늙어 죽겠지만 몇십 년 살면 됩니다. 윤석열은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이해관계가 제일 많은 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지금 설득하는 이런 논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황당무계. 내가 나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겠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예. 네. 근데 참 이분이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희생하고 이타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의 도덕률에 기대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지, 예, 그쵸. 그거를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알 거예요. 근데 여인형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제 법률적인 조력이나 이런 쪽에서 여전히 윤 쪽과의 연결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네. 조력 이런 네.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인형도 이미 지금 매일 돌아가면 혼자 벽 보고 면벽 수행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딱 어떻게 될까? 답이 답 나오는 나오지. 답이 나오는 거 답 아닙니까? 나오죠. 예. 예. 다 풀고 뭐 나부터 살아야지 어떻게 아 하겠어요. 그럼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주요 임무 종사냐 아니면 방조냐 네. 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인형이 지금 60이라고 잡으면 내가 60대에 나오느냐, 네. 그렇죠. 70 넘어서 나오느냐가 갈려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내가 조금 나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 그렇죠. 모여야 됩니까? 다 지시를 받은 거여야죠. 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가야죠. 자,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 세 강자. 아, 예, 이준수 씨가 이제 체포가 됐고 이제 구속됐죠. 됐죠. 예, 구속됐기 때문에 공당 심사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자동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정주 기자 네. 도주와 체포 과정을 취재하셨다고요. 아, 제가 와, 이거 또 어디서도 주말에- 못 들어본 예, 얘기를 또 예, 편의점에서 예. 또 다 풀겠네. 예, 예. 주말에 갈아 놓습니다. 이거 하려고. 예. 주말을 갈아 넣는. 예. 야, 얘기 좀 이게 해주세요.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 특검이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네, 막 쳐들어가 오는 걸 알고 그쵸. 2층에서 뛰어내렸다. 베란다에서 예. 뛰어내렸다. 예. 그 당시 이제 상황 이거 하나. 네. 그래서 특검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거 못 잡냐 어떻게? 예. 그리고 뭐 시체말로 이런 말, 뭐 무간도, 신세계, 특검 안에 빨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준수가 무슨 영화 같이 이제 펼쳐지는. 특검 안에 빨대 있다. 예, 빨대 꽂아가지고 이제 예, 야, 미리 정보를 아는 누구, 거야. 누구 온다. 야, 경찰 예. 온다. 특검 예. 온다. 너 달아나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제가 요 하나랑 이제 네. 두 번째는 그 충청북도 어디선가 이제 자기 형이 있는 네. 곳에 그 휴게소 인근에 오두막 있죠. 농막, 농막. 비닐하우스처럼 예. 거기서 잡힌 거예요. 거기서 가까운 휴게소로 먹을 거 사러 놨다가 예, 요 두 가지 네. 예, 큰 섹터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그 첫 번째는 그 달아났을 때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추론이 나왔지만 이걸 왜 놓쳤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날 현장에 그 이준수를 잡으려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영장이 2개였어요. 특검은 압생 영장을 들고 왔었고 네.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져간 거예요? 예, 경찰은 체포영장. 근데 그 네. 체포영장은 다른 게 아니라 네. 음주운전.
과거에 음주운전했는데 음주운전 가지고 출석을 안 하는 거야. 아, 네, 음주운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날 맨날 그런 식으로 나 지금 나 아는 지인이 반부패 수사부에서 민간인이 반부패 수사부가 어떻게 합니까? 반부패인지 그러니까. 뭐 정부패인지 어떻게 알아요? 민간인 입에서 반부패가 나왔다는 거는 이놈이 일단 정상이 아닌 놈이에요. 그렇죠. 느그서장 남청동 가는 거예요. 사우나하고 밥 먹고 요새 거의, 누가 음주단속 경찰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느그서장 남청동 살때 이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딱 지금 얘기한 대로 야 내가 지금 반부패에서 되게 중요한 피의자가 오늘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형이 술을 한 잔 먹었다. 이 얘기를 일단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하는 정신세계라는 건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일단 저희야 어비지만 반부패란 이런 단어를 입에 달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예, 전문 직종이라고 그것도 봐야 됩니다. 심지어 반부패 나오면. 2부라고 했어. 1부도 아니고 정확하게 2부. 중요 피의자. 그치.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그래서 음주단속 한 이후에 나중에 출석을 안 하니까 출동을 시켰는데 체포영장은 지구대에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대는 사실은 제가 파출소인데.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 동네에 예. 전혀 정보가 없이 가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이 뭐 주요 혐의자고 누구고 예. 김건희의 누구고 카톡남이고 뭐 예. 세강자고 모르죠 그런 거. 그쵸. 그냥 예. 출동하라니까 음주운전들 누구 안 나온대. 야 가봐 김경장 해가지고 이제 차 대놓고 예. 체포영장 가서 뭐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 특검 쪽에서는 이제 뭐냐면 체포영장이니까 예. 압생영장과 이제 체포영장은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특검 쪽에서는 이제 약간 방심했다는 게 뭐 스스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취재원이 자기들은 압색하다가 도망간 놈 처음 봤대요. 왜냐면 보통 압수수색을 하면 예. 압색 물품을 물품의 그렇죠. 범주를 지정해 주거든. 그렇죠. 네, 판사가 지정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뭐 냉장고, 식탁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죠. 범죄 혐의에 관련된 거라고 딱 지정을 해줘요. 아니 이배용 금고 무기는 가져갈 수 있었고 그래서 경찰 그렇죠. 명단을 놓고 간 거잖아요. 사진만 찍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어쨌든 물품 상하기 때문에 피의자들도 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갑자기 이거 보려면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건 뭐 관련 있어요. 압수수색 없어요. 포렌식 할 없잖아요. 때도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게 그거를 한다고 해서 보통은 옆에 서 있어요. 음. 왜냐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남들 위해서가 아니라 네. 특검이 다 뒤져버리면 안 되니까. 아니 우리 뉴스타파 기자님들은 그 라이브 방송도 그랬잖아요. 압수수색 과정.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특검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의자가 불리하니까 서 있어요. 지가 이건 안 됩니다. 네. 이 금고는 털면 안 돼요. 근데 네. 뛰어내고. 근데 이제 특검하는 말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특검 쪽 사람들은 안 가겠거니 하면서 비밀번호 금고나 몇 개 있는 게 있었대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건 몇 번이에요? 1599. 1599 막 풀고 뭐 하다가 뭘 풀다가 한 세 번째 푸는데 자 요건 하는데 어디 갔어 이 새끼?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갑자기 없어진 거야.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닙니까? 네. 특검이 너무 안 이랬던 것 같은데. 공권력의 집행이 너무 안일하네. 그래서 처음에 네. 그 비나리 하사리 특검이 제일 무서웠던 게 우리가 설마 네. 이제 구속 취소 같은 사건이죠.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듯이 네. 어떻게 압색 도중에 달아날 수 있냐. 게다가 경찰이 같이 와 있었다니까요. 경찰이 있는데도 도망을 간 거예요. 같이 뚫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희한한 일이죠.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사고 연장에서 놓고 보면 예. 이걸 다 들고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증거는 나다. 나다. 내가 안 잡히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얘기 들어보면 특검도 조금 억울한 건 제가 보니까 드레스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네, 방에. 드레스룸 도망갔는데 보통 이제 드레스룸으로 해서 예, 벽을 타고 근데 창문으로 넘어가 버린 보통 드레스룸 이제 들어갈 때는 그 특검 쪽 입장에서는 나가려면 좀 베란다나 큰 창문으로 나가지 네. 드레스룸 창문이 좁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도 다 확인했죠. 네. 근데 했는데 이쪽 드레스룸 가길래 앞에 경찰도 있고 아래 네. 그러니까 방심한 거예요, 약간. 특검이. 예, 1차적으로 압색할 때는 사람들이 다 달아나지 않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두 번째 경찰이 같이 체포영장 있는데. 들고 왔고 예. 세 번째 베란다도 아니고 드레스룸은 창문은 이렇게 기어서 머리를 끼워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했는데 그걸 좀 방심했더니 드레스룸으로 게다가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저랑 통화하다가 제가 제일 느꼈던 게 예. 이 기자 신발도 아니고 맨발이었어.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상황이었으면 대비를 예. 했죠. 근데 맨발에 드레스룸이니까 모든 조건이 방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근데 그때 드레스룸에 샤넬 구두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저 비비에 신고 이제 도망갔겠죠. 그래서 창문 열고 달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이 깜짝 놀라서 했는데 이 이준수 잡는다고 예. 진짜 사력을 다했대요. 그때부터 같이 공범들 중에 네. 그
그 양남이라고 있어요. 양남이. 양남. 양남희. 예.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기각됐어요 영장. 그 웰바이오텍. 웰바이오텍 네, 회장. 네, 대표. 예. 양남희. 예. 양남이랑 이 이준수랑 예. 한 명 더 있거든요. 예. 이게 원래 그 원래 주가 조작범 세 명이 친해요. 서로 친형, 형 동생. 예. 친해요. 예. 그래서 특검 쪽에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양남이를 겁나 조졌다. 기각됐잖아요. 네, 기각됐는데 만약에 야 이준수 안 잡히면 넌 무기징역이야 임마. 너 두고 봐 우리가 수사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 이정주 기자의 추론. 기각됐는데 보통 기각되면 한 템포 쉬어가거든요. 양남이 대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준수를 잡기 위해서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는 내가 잡아놓는다 무조건. 양남이 너 내가 인생 건다 내가 너한테. 두고 봐 임마. 약간 이런 식의 눈빛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남이가 이 검거에 협조를 했다. 그 양남이가 장시호 역할을 했군요. 협조했고 잡혔다. 결과적으로 농막에 있다가 현찰 받으러 갔다 잡혔어요. 현찰 받으러 갔다가 카드가 없으니까 현찰을 공수받았는데. 거기 그러면은 경찰이 대기 중이었어요? 잠복 중이다가 잡아간 거예요? 휴대폰 추적했죠. 휴대폰 추적. 금방은 알았겠죠. 금방은 어디 금방인지는 알았겠죠. 그 현찰을 갖다 준 공급책이 휴대폰을 추적한 거예요. 현찰을 갖다 준. 어차피 이준수는 얍삽에서 그때부터 휴대폰 뭐 10초인가 하잖아요. 통신 그 기지국이 들어오고 GPS 잡힌 게 10초인가 15초인가 통화하면 잡힌대요. 그러면 전화하고 끊고 안 돼요. 계속. 야. 딱 열었다가 바로 끊고. 선수네. 이 이준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원 기자님. 제일 중요한 건 도이치몬터 이게 이제 1차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가 있긴 한데 이준수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10수년 넘게 서로 사람들의 의심과 현실의 판단이 달랐던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기획했고 모의했고 정범이었다. 이거를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증을 통해서 2차 주가 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의 역할이 이제 규명이 가능할 거고 2차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불기소한 검찰의 그 PPT는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약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근데 그 해석이 틀렸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틀렸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입증할 키가 없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뭐 이준수의 증언이 그 역할을 하겠죠. 자, 어쨌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가 그렇게 유의미한 진도가 나갔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여기 말고 그 집사 게이트로 굉장히 유명한 김예성 관련해서도 딱히 지금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예성 부분뿐만 아니라 김건희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양평고속도로. 양평도로. 사실 이거는 그 SOC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렇죠. 김성교 의원이 이제 곧 소환된다고 하는데 26일 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날짜가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설거지하는 기소 단계예요. 근데 훨씬 큰 사건은 실제 내부에서도 양평고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너무 의혹이 많아요. 저희가 죽기 전에 자기 접촉하고 보좌관이 직접 만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는 유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메모라고 했는데 거의 중간에 작은 글씨로 사이사이에 군수는 관계가 없다. 김성교 의원은 뭐 무관하다라는 내용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의혹이 많아서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고 이 기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서기관급 진술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이게 인수위 관심 사안이었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인수위 멤버는 누굽니까? 최상목이에요. 최상목이 분과장, 분과장이었고 위원장이 거기였죠. 원희룡. 아니 원희룡, 그러니까 그 두 명이다.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1분과장과 간사가 최상목이고 그 위에가 누구였더라? 내랑 관련범인데 하여튼 이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 명은 지금 이 사건을 관련해서 소환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근데 이거 여기서 중간에 끊고 수사기간이 만료되면은 검찰로 이첩을 하거나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 추경호 했다. 최상목 추경호. 최상목 추경호.
그러니까 추경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어쨌든 이번 이게 주죠. 좀 네. 뭔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종결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 사이에서 하다 말았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도이치도 같아서. 두 가지예요. 그 수사팀 자체가 도이치 연관성 때문에 흔들리면서 사실상 이제 약간 태업 중반부 이후에 태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 특검팀 특검 수사팀이. 수사검사들이. 예. 예. 그리고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복잡한 주가 조작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잘못했네, 주가 조작했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 인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뒤따릅니까? 검찰이 이걸 봐줬네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당시에 도이치 그 수사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해준 네. 당시 서울중앙지검 라인의 수사검사들하고 이창수 지검장 네. 여기까지 수사를 해야 그렇죠. 꼭지를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게 지금 파견나온 부담스러운 검사들이. 거고 이게 지금 뭐랑 겹쳐져 있는 겁니까? 박성재는 왜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지? 맞아요. 근데 박성재를 가면 어디를 가야 돼? 그 다음에 심우정, 김주현, 심우정 이렇게 가야 그렇죠. 돼. 야 이것도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검찰은 거잖아요. 봐주고 예.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네 수사에서 특검에 파견 나온 검찰 출신들이 검찰 선배들 네. 손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두 명이 지금 이 3대 특검 전체에서 놓고 보면 박성재와 예, 아니 3명이죠. 3명이 박성재, 추경호, 예. 정진석이라고 봅니다. 정진석. 네. 답답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진짜 작심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딱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좀 어리어리해지면서 네. 넘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끊고 매짐이 제가 분명하지 다음에 않다. 특검 전국이 또 뭐 대한민국의 다이나믹함을 볼 때 또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때 최종 신급 빌런 이름을 딴 특검을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가 구속되니까 네. 뭔가 끝나. 이렇게 되고 힘이 예. 빠져버리죠. 힘이 예, 빠져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예. 김건희 특검이면 이걸 이종호 특검이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세강자 특검 어, 이렇게 이준수 특검. 이준수 특검 이렇게 중간 빌런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바꿔야 예, 되겠다. 최종 이름을 넣으니까 최종이 예. 구속되면 뭔가 이 뒤에가 약해지는. 알겠습니다. A to Z 이렇게 네. 김건희부터 이준수까지. 아니 한겨레 21이 엄청난 특종을 했어요. 네. 그 종묘 세운 4구역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한호건설 네. 1,000억대 이 뭐랄까 순이익이 생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시가 뭐 이 해명을 낸 거에 대해 저희 오늘 자세한 서울시의 모든 해명을 반박하는 반론이 오늘 나갈 건데요. 네. 세운 4구역 개발은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는 2019년 20년에 20층 높이로 짓기로 합의가 다 끝났어요. 관리 사업 시행 인가도 났고. 근데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서 중단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도심 생태축이라는 거를 재창조하겠다. 원래 없는데 재창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건물이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무렵 2022년입니다. 21년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 한호건설이 4구역에 집중적으로 땅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60% 정도는 SH가 수용을 했습니다. SH의 권리예요. 근데 나머지 40% 정도 땅이 있는데 이 땅 중에 대략 10% 정도를 한호건설이 집중 매집합니다. 근데- 오 맛있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SH는 토지 주면서 동시에 시행사예요. 그래서 60%의 권리를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시공한 회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2020년 넘은 사업이거든요. 발생한 금융 비용이랑 매몰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불해 줘야 되는 책임이 시행사에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SH는 사실상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네. 토지주들이 가져가는데 이 토지주들 중에 최소한 30%의 지분. 저희는 네. 27.1%라고 계산을 해서 썼는데 네. 서울시 해명 자료에 따르면 30%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과소하게 계산했다. 너무 보수적으로 아, 계산했네요.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네. 근데 30%의 개발 이익을 한호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 단위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요. 조 단위. 그럼 SH가 공사비 플러스 매몰 비용 등으로 한 6, 7천억을 가져간다고 치면 네. 최소한 3, 4천억 이상이 남는데 이거를 서울시 계산입니다. 네. 보수적인 계산으로도 30%를 한호가 가져가는 지금 구조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 국민이 대장동을 경유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초과이익이 나면 환수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초과이익 예. 환수 장치가 있어야지. 네. 네. 이 사업에서 SH는 확정 이익을.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게 뭐냐? 네. 공사비의 4%만 가져갑니다. 왜 그런 황당무계한 계약을 한 겁니까? 특정한 기업을 밀어줄 마음이
구조가 없지 않나? 밀어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 구조를. 네, 사업 구조가. 근데 서울시는 지금 분양가를 네. 이걸 평당 분양가 이 건물에 평당 분양가를 2,400만 원대로 보고 있어요. 와. 근데 네. 5년 전에 여기보다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세운 6지구가 네. 이미 4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요? 평당. 네. 그러면 이 건물은 네. 지금 여기가 어찌 보면 세운상가 전체 입지군에서 제일 좋은 입지거든요. 아, 왜냐하면 입지구가. 종로에 붙어 있고 청계천이에요. 네, 뒤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5천도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게 업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 오피스텔 가격이 네. 연평균 한 4%씩 올라요. 근데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분양까지 가려면 예.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서울 가장 복판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4천에 분양을 한다. 5년 전 가격, 2020년 분양 가격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개발 이익이 2조가 늘어납니다. 네. 이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서울시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 해명을 하면서 야 그거 한호건설한테 가는 건 전체 예상되는 개발 이익 112억에 30%인 34억이야.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조를 모르는 언론들이 서울시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 썼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원래는 3,900억이 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저희 계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3,550억은 토지주들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3,500 그 금액을 뺀 나머지 100억대만 이익이야. 이렇게 했는데 자, 오케이. 뭐 그거를 그 건축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순이익 개념을 갖다 쓴 건데 자, 그럼 서울시 설명대로 3,500억 중에 30%가 한호 거면 30% 한호는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계산으로도 예. 1,000억대 이상을 이미 가져가요. 근데 저는 한호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알고 계셨어요? 아, 저 처음 저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한호건설은 세운상가 개발로만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운상가지고. 이 한호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오세훈 시장하고의 특수관계가 확인된 게 좀 있어요. 이 한호건설은 시행만 하는 회사인데 부동산 파이낸싱 일으키고 이 회장이 이제 구속됐다가 뭐 부동산 면허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하는데 아, 사면을 누가 시켜줬냐? 누? MB가 시켜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 그 냄새가 전에 나네요. 그 전에는 무슨 예. 어디 사업을 주로 했냐? 아까 제가 세운상 예. 서울시 관련 강급공사를 주로 했던 업체예요. 아. 그러고 나서 세운상가 3지구와 6지구에서 지금도 거기서 사업들이 문제가 엄청 많은데 네. 부동산 파이낸싱을 일으켜갖고 3지구와 6지구에 어쨌든 시행해서 개발을 성공시켜서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그 두 사업지구에서 최소 5천억 이상은 벌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시행을 맡긴 거예요. 이 MB하고의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지금 뭐 서울시가 반론을 네. 저희 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이제 오독한 반론을 해서 오늘 이제 그 반론에 대한 저희의 재반론을 네. 내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최소 이 세운 사지구가 뭐 문화재 경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심 개발은 다 돈의 전쟁입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사실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한 민간 업체가 예. 서울시 계산으로도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어가는 건데 네. 이 개발 방식이 타당한 것이냐?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세훈 시장도 제3자 뇌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네. 오세훈 시장이 도심 생태축 얘기를 안 하고 용적률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2024년 정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네. 지금 사진이 많이 나갔지만 매장 발굴 조사까지 다 끝나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예요. 덮어놓은 상태로 기다린 겁니다. 네. 왜 기다렸냐? 한호라고 하는 그 주민대표자회의 표현들에 따르면 프로가 들어와서 프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호는 재개발의 프로다. 그래서 이 재개발의 프로가 들어와서 야 우리가 네. 사업성을 높일 거야. 사업성을 높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적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돼요. 여기 종묘 앞이라. 야 우리는 종로구청 이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서울시랑 서울시랑 협상할 할 거야. 라고 해서 네. 이 토지주들이 말하자면 주민대표자회의들이 예. 수년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린 거예요. 한호를 근데, 예, 선수를. 근데 이 선수가 결국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예. 물론 최종 발표는 오세훈이 한 겁니다. 근데 진짜로 용적률이 향상되네. 여기 종묘 앞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공공성의 외피를 씌워준 게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에요. 오세훈이다. 고비마다 나타났고 저희 보도에 있는데 예. 한호가 3지구와 6지구에서 부동산 PF 만기 대출 연장에 실패할 뻔합니다. 그때 대주단,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네네네. 금융사들의 모임이죠. 대주단이 뭐를 요구하냐면
세운 지구를 다시 통합 개발하는 걸 가져와. 그리고 용적률 향상안을 가져와. 이게 3지구의 네, 요구였어요. 요구.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미 3지구랑 6지구는 다 쪼개져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쪼개놨어요. 네, 이거 네. 다시 통합해와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용적률 향상을 가져와. 이거는 뭐냐면 예. 3지구랑 6지구의 용적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서 사실상 4구역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낮은 거는. 이거 불가능한 요구인데 자,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202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같은 달에 네. SH가 그 두 개의 요구를 담은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줍니다. 검찰 뭐 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예, 이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8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요. 그 3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의 표현을 쓰자면 서울시와 한호의 동행이 계속 이루어진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었어요? 한호와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동행이 있어요. 이루어진다. 아,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그 종묘 쪽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도 유네스코가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게 1995년 조순시장 때예요. 그때 협약서를 쓴 거거든요. 네. 이게 이 용적률이 달라진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용적률 때문에 50으로 할 거냐 70으로 할 거냐를 두고 네. 2000년대 중반에 14번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최종 합의한 거예요. 3자가. 네. 근데 이 최종 합의한 안을 서울시가 혼자 뒤집는다? 이거를 그들은 15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러니까 좀 그 어쨌든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다.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가 너무 궁색하게 해명을 한다. 그 한국 전체 국토에서 네. 제일 가면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을 개발하는데 네. 민간 개발업자가 30억 벌어가려고 이걸 들어왔다. 이거는 국토의 토지 이용 가치를 서울시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다. 평가했다. 종로에 건물을 지는데 어떻게 30억을 법니까? 지금 30억이면은 저기 뭐야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을 벌겠다고 네. 그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종로에 140m짜리 건물을 네, 짓는데 세상에. 이거를 30억을 벌어가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서울시의 방식은 국토의 효용 가치와 이용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네. 거다. 어쨌든 이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조국 대표 대장동 토론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정주 기자 어떻게 취재가 좀 됐어요?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일단은 조국 대표는 의지가 아주 충만하신 것 같던데.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원래 메인 게임은 계속 토론 무쇠, 토론하자 한동훈 전 대표였고 네. 대장동 이슈를 지금 갖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죠. 네. 조국 대표가 그 대장동 이 관련해서 이 사건에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약간 그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 하면 A가 B랑 하자, 하면 B도 C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번진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말하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제 토론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조 대표가 나는 싫어. 장동혁 콜 예. 좋아.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데려와. 약간 이런 식으로 콜아웃에 먹이사슬 같은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동 사건에 이분들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그로만 관심이 있지. 어그로만 관심이 있다. 예, 사실 쇼츠. 쇼츠. 쇼츠용 토론 네, 제안이다. 네, 우리 편한테 그 용이죠. 호소할 쇼츠. 쇼츠.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미 이 사안이 한번 그때 이제 뭐 검사 징계법부터 시작해서 예. 물론 나중에 사법개혁할 때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G20이나 그쵸. APEC이나 외교 이슈가 있어서 네. 예. 대통령실 쪽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도 약간 그런 시그널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론하더라도 왜 굳이 지금 하냐 검사 징계법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타이밍도 놓쳤어요. 음. 불꽃이 튀었을 때 그럼 그때 튈 때 그날 했어야 돼 바로. 근데 지금을 한다는 게 네. 그럼 또 돌아와서 가라앉고 나서 이제 지도부 재정비 대명하겠다. 재정비가 이제 어디까지인가? 근데 이 토론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분이? 쇼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먹이사슬처럼 SNS 싸우다가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처음에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었던 한동훈 거잖아요. 대표는 그 제안이 했을 때 그 타이밍상의 의미가 있을 때였죠. 네, 의미가 한동훈 있을 대표가 때였어요. 뭐 다 나와 네, 이런 근데 거였잖아요. 지금 여의도에서 네. 약간 네. 한동훈 취급하면 안 돼. 여야 다 이런 분위기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금 이제 뜬금없이 조국 대표는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는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네. 그러니까 그쵸. 조국 대표는 그걸 하자고 하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도 야 이거 다 지나가는데 죽은 이슈를 갖고 이 토론을 왜 하냐 이러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동혁 하는데 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아무리 모양새가 망가져도 눈이 빼 여기는 107당 제1야당이고 여기 의석수가 몇 개인데 1대1로 토론을 하냐 정청래도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서 전에 다시 돌아가면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이미 이걸 왜 하냐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정청래 대표가 나올 이유가 없죠. 장동훈 대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바로 정청래를 붙이는 거는 쇼당이 안 붙나? 그러면 이준석을 먼저 붙여야 되나?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음과 이 혼선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조국 두 분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조만간. 네, 네. 네, 그래요? 한다. 여기는 한다. 여기는 안 한다. 저는 여기 힘들다. 취재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여기는 할 한다. 것 같다. 왜냐면 여기는 촉이다. 여기는 아니, 현장이. 실제 장동혁 대표를 따르는 의원 수와 네. 조국혁신당의 의원 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나머지 한 8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큰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뭐 12월 3일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주변과 논의 중이다. 뭐 이거 다 정책 행보를 논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논의 그룹의 폭이 좁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 장동혁 대표가 장애연설 나가서 연설하고 막 박수 받고 뭐 하고 언론에 이름 나고 이러면 장동혁 대표 인지도 높아지고 네. 뭐 이거를 위주로 판단을 하면 네. 조국 대표랑 토론을 하면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의 지금 주어진 조건과 환경상 할 것 같다. 매입 네. 된다. 어. 그럼 하려면 12월 3일 하면 좋겠네요. 장동 대표한테 갑자기 그러네. 개헌 반성합니까 물어보면 조국 대표랑 오늘 토론합니다. 오늘 토론한 날이에요. 좋다. 네, 개헌 차라리 탄핵은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장동 토론한다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논점에서 12월 3일 이탈한다. 네. 나는 오늘은 뭐- 대장동 토론한 날이야. 물어보지 네, 마. 12.3 얘기하지 마. 난 네. 몰라 비상계엄 나는- 이렇게 빠져나간다. 나는 그 논점에서 이탈했다. 나는 그- 장동혁이다. 그 신박하네요. 12월 3일 하면 어? 신박하네요. 나 12월 3일 할 것 같아. 네, 12월 3일 날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총리실에서 속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내란 심판 정리에 어떠한 타협이나 지연도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헌법수호 TF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다음 주가 벌써 12.3 일주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종결 처리된 것 없이 계속 뭔가 좀 끌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데 어쨌든 총리 명의로 내란 심판 정리의 그 어떤 타협이나 지연도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걸 가지고 무슨 북한의 5 담당제니 공산주의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범인들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런 어떤 법의 구성 요건에 안 맞아서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지금 소위 말해서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취재해 보면. 그러니까 잠깐 그때 내란에 동조하는 척했다가 이거 아니네 해서 발표했던 사람도 많고 네. 심지어 그 이후에 자기는 윤석열 정권의 굉장히 그 내란 불법 개헌 과정에서 부역을 많이 했는데도 네. 지금은 모른 척하고 승진한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무슨 홍위병처럼 너 뭐 네 죄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익명의 제보를 받고 네. 거기에 상황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나는 결백하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 명이 한 명의 제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휴대폰을 좀 보여주면 됩니다. 네. 난 아니다. 그러면 그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휴대폰도 개인 동의가 없으면 없으면 못 봐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네. 못 보고 다만 업무폰은 볼 수 있다. 저도 이제 총리실 취재를 했는데 모든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전체 휴대폰을 다 뭐 검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공직자들 대상으로 업무폰, 그 다음에 휴대폰의 경우에는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때 공개하는 이런 거고 강제로 뭐 열어보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마치 이제 우리 언론에서 네. 전체 휴대폰을 다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죠. 호도를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태도는 이렇게 약간 판단하는데 요거랑 네. 그 내란전단 재판부가 네이밍이 너무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 내용에 비해서 프레임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내란이에요. 그럼 비상계엄 당시에 너는 어떤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고 그 명령이나 지시에 어떻게 했니? 그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누가 내렸니? 그게 내란에 가담하는 행위였어. 라는 거를 공무원 사회에 확립시키는 거는 앞으로도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가 내려오면 내가 이거를 나의 권한적 판단에 의해서 거부하거나 혹은 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세워주지 않으면 뭐 비상계엄은 아니더라도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들이 이거를 능동적으로 판단해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내란전단 재판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거를 무슨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고법에 가면 지정을 빨리 하자는 거잖아요. 특정 네. 지정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거를 빨리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프레임에서 제 생각에는 효과적인 방어를 지금 좀 못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질적 내용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정치인 출신 관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을 걸면 우리도 세게 무조건 받아쳐야겠다. 이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 저는 내용. 잘 설명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총리실의 담당 그 고위공직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기자들하고 모두 1대1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열어놓고 기자들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밝혀주면 또 보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네. 언론 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막 휴대폰 그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제보센터로 다 일제히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걸 뭐라 그래 고자질 신고센터. 신고센터 이런 네. 걸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이게 크게 드러나면 또 공직사회에 또 네.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특히 이것은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뭐냐면 승진 인사와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평범한 공직자하고는 1도 관련이 없고요. 그 승진 인사를 하는데 승진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내란에 관여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이런 거예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TV를 보고 알았어요. TV를 보고 알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찰서에 수사과장 하나가 퇴근을 안 해. 그래서 물어봐요. 형님 왜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어. 했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앉아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고 이게 성공하면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그렇게 국민들의 그걸로 끝났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겠죠. 예,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예. 사전에 고위직이나 뭐 수사기관이든 고위직 공무원이 사전에 그 정보를 알았다라는 거 알고 대기 혹은 이런 걸 했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행위에 가담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의 논의는 뭐냐면 그 범위를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나 그날 그냥 뭐 왜 회사 사무실에 있고 싶어 갖고 있다가 늦게 갔는데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저 사람이 내란에 관여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또 알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알죠.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기 위한 조처다. 그러니까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괜히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취재를 해보면 네. 이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 공직사회 뭐 분란이나 분열이 일어난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두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안에서는 다 아는데. 예.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감사원 같은 것도 뻔히 알아요. 네. 누가 어떻게 그때 다시 또 그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누가 권력에 부합해서 누가 권력과 결탁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안에서. 네, 예. 근데 이거를 지록이마로 호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당사자를 이제 비례 원칙상 봐야 되는데 꼭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 이런 시그널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줘요.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게 발본색을 하고 이런 태도를 또 보였을 때는 우리 따져본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내란숙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사유가 왜 안 나온다는 건지, 증인신문을 왜 불출석한다는 건지, 사유가 정당치 않아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윤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열려가지고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그리고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서 준비가 필요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말하더라. 과태료 500만 원 이게 73년도에 제정된 물가랑 안 맞아 인플레랑. 이게 네. 지금 물가로 5천만 원이래요. 아니 그거는 영치금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 내가 하루에 영치금이 얼마 들어오냐 그거. 이거 500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현실에 안 맞아요. 부합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금융치료가 답인데 이러니까 안 나오는 50만 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네. 저기 그 중앙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봤어요. 금융치료 측면이 효과가 없고 금액이 안 맞는데 최소한 근데 이게 어떤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냐라는 이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하는 사람들한테 명예형이거든요. 근데 이 명예를 그 불명예를 그냥 감수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덤비면 사실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참 그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끔찍한 참담하죠. 사람, 참담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3년이나 무려 3년이나 대한민국의 그 명운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관절을 요새하면서 버티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하고 영장을 그거 저항하고 했던 거에 1년의 후과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김용현 변호인단 같은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김용현 변호인단의 행태를 우리가 이렇게 변호인단이 판사 돈 살다 처음 봤는데 이거를 사실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나마 감치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법조인도 나서 갖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판사들이랑 검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변호인 이진관 판사 딱 하나예요. 이 프로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검사 모욕하는 거 봐요. 그럼 검사들이 아무리 그게 서 있는 자리가 달라도 변호인이 어떻게 재판장에서 검사를 그렇게 모욕합니까? 그러니까요. 판사한테 무슨 판사랑 농담 따먹게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해보자, 아니 자기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핸드폰이 울렸는데 노래 소리가 좋으니까 그냥 들어보래잖아요. 들어보라나. 이게 뭐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하여간 좀 상식이 몰려도 너무 몰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도 그 관련된 모독행위들을 취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이진관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이거는 중앙법원하고 대법원이 그럼요. 난리칠 일이에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조건 그 법원행정처장은 성명이 나왔어야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자세 똑바로 취해라라고 나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건데 지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규현 판사 지금 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막 아무렇게나 항해를 하고 있죠. 레크레이션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흥분하셨는데 두 분은 좀 진정하시고요. 진정이 아니라 감치를 시켜야 돼요. 감치를. 그렇지.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감치 15일이 다란 말이야. 이거밖에 없어. 그마저도 자기 인적 확인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무시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고. 저는 이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일종의 무기력감 같은 게 있어요. 예, 검찰도 법원도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있다. 그렇죠? 상식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성명이 나오고 감치뿐만 아니라 그에 더 상응하는 조치가 나와야 이게 되는데 변호사 자격 박탈시켜야 돼요. 그래야 금융치료가 되는 거지. 몇 번 경고 주고 네. 결국은 밥줄을 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맨날 감치시키고 뭐 50만 원 내라 하니까 계속 하잖아요. 네. 변협이나 민변에서도 그냥 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체 변호사 욕먹이는 짓인데. 네, 근데 왜 아무런 징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조이대 커트에 지금 민낯이고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조이대 대법원장이 네,
그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사실상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매를 든 사람이 처벌한 사람이 법치주의에 맞게 정확하게 잣대를 들여서 형량을 제때 처벌하지 않잖아요. 네.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왜? 우리 하다못해 야구나 축구 경기도 처음에 선수들이 간을 봐요. 아, 네. 요 정도는 피스를 분다 안 분다. 왜냐면 경기마다 심판의 재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팔꿈치 쳤는데 안 부네? 계속 치는 거야. 네. 왜냐면 그게 기준이 되거든. 그렇죠. 처음에 심판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축구 경기 이런 게 아니라 법이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심판의 재량이 어디 있어요? 법이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근데 그걸 안 지키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다가 다른 법정에 가가지고는 또 한다는 소리가 화해하자. 불구속하면 내가 화해해줄게. 보석해주면, 예, 보석 보석해주면 허가해주면, 우리 불구속하겠다. 네, 그리고 이것도 불구속 지금 재판 농락하는 받게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판부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내란전단 재판부를 두고 국민의힘 쪽에 나오는 패널들이 뭐 혁명 재판부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저는 이분들이 사법 질서를 혁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저는 아까 이제 그 재량 얘기하는데 그 법원에 저는 이거 의도적 방치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법 개혁한다고요? 사법 개혁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권한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니네 얼마나 곤란했는지 한번 볼래? 이런 태도가 아니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답답한 겁니다. 제가 뭐 최근 들어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판사 이 사람도 뭐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듣고 있죠. 예,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재판을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래서 실리적인 국민들이 판단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 다음 주면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다가오는데 뭔가 매듭 짓고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통령은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가서 외교로 헌신하고 있는데 진짜 국내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 뭔가 좀 다시 한번 개심하여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작년에 벌어진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건지 뭔가 고민을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